이 며느리가 집안을 망쳤습니다. 처음부터 계집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어. 관아 마당에 무릎 꿇은 은채를 향해 손가락이 겨누어졌습니다. 변질된 젓갈의 책임자로 지목된 은채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상단과의 계약은 파기되었고 마을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으며 믿었던 남편마저 눈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풀 방법은 단 하나, 품 안에 감춰둔 작은 탁본뿐이었습니다. 과연 은채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저똑 바닥에 새긴 작은 표식 하나가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 옛날 영조 임금 32번째 해의 일이었습니다. 평안도 관계부 인근 산골 깊숙이 자리한 월울리는 이름처럼 달빛이 구름에 걸리는 고즈넉한 마을이었습니다.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으나 마을 끝자락으로는 서해, 포구와 이어진 장길이 굽이굽이 뻗어 있었지요. 소금을 실은 짐꾼들이 오가는 그 길목에 한씨 집안의 기와집이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종갓집이었습니다. 기와는 오래도록 단청빛을 잃었어도 높은 담장이 위세를 흉내내고 있었고 소슬대문 위의 현판은 여전히 반들반들 닦여 있었지요. 그러나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곳간에는 바닥이 보이고 안채에는 찬 기운이 스며들었으며 부엌 아궁이의 불씨조차 허약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으로 19살 서은채가 가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은채는 몰락한 중인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친정은 대대로 염장법과 저장 음식의 비법을 가업처럼 이어온 집안이었지요. 은채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곁에서 새우젓 담그는 법을 배웠고 소금의 굵기만 봐도 절임에 걸리는 시간을 짐작할 줄 알았습니다. 숫자에도 발과 물품의 교환 가치를 눈 깜짝할 새에 셈에 내는 재주가 있었지요. 혼인은 다소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남편 한윤재는 22살의 온순한 선비였습니다. 글 읽기를 좋아하고 성품이 고왔으나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사람이었지요. 부인, 누추하여도 잘 부탁하오. 첫날 밤 윤재가 조심스레 건넨 말에 은채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주버니는 모두 8이었습니다. 저마다 허세가 두터웠고 맞이 익수는 은채를 처음 보는 눈빛부터 차가웠습니다. 병든 시아버지는 자리에 누운 지 오래라 집안 실권이 없었고 형제들은 그 틈에 각자의 속셈을 키우고 있었지요. 은채가 살림을 살피며 가장 먼저 이상히 여긴 것은 다름 아니었습니다. 장독대에 젖독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 겨울 문턱에 선 시절에 한 집 살림에 젓갈 한 독 없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지요. 부엌 한 구석을 뒤지다 오래 묵은 소금 자루 하나를 발견했을 때 은채의 가슴 속에 묵직한 직감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은 겨울을 날 준비가 안 됐구나. 차가운 바람이 대짚을 흔들고 지나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은채는 홀로 부엌에 서서 소금 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살릴 방법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그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었지요. 한씨 집안의 7 형제는 저마다 갓을 반듯하게 쓰고 도포 자락을 가지런히 여미는 데에는 누구보다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살림을 들여다보면 그 반듯함이 한낱 거칠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지요. 형제들은 해마다 겨울이 오면 곡식과 반찬거리를 포구 장터에서 사다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저장해 둔 것이 없으니 값이 오를 대로 오른 겨울 장터에서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출납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기록은 뒤죽박죽이었으나, 눈 밝은 은채의 눈에는 그 속에 담긴 사정이 고스란히 익혔지요. 포구 상인과의 거래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외상이 쌓인 날짜마다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목소리를 낮추며 수군거렸지요. 종가도 이제 끝물이여. 형제가 8이나 되는데 살림은 해가 갈수록 야위어 가니. 그 말이 은채의 귀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으나 은채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형제들 중 막내 도준만이 새 형수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16살의 도준은 아직 허세가 덜 붙은 나이였고, 형수가 부엌과 곳간을 꼼꼼히 살피는 것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형수님은 살림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도준이 조심스레 말을 걸면 은채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는 계절을 셈했습니다. 김장을 담그기에 가장 좋은 때는 첫서리가 내리고 열흘 안쪽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배추가 얼어 맛이 달아나고 너무 이르면 절임이 제대로 들지 않지요. 날짜를 헤아리며 은채는 한 가지 생각을 굳혀 나갔습니다. 젓갈이 있으면 김치를 담글 수 있고, 김치가 있으면 겨울 장터에서 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울리 일대에 제대로 된 김치를 파는 곳이 없다는 사실도 이미 파악해 두었습니다. 은채가 슬며시 그 생각을 꺼내놓자 형제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마지 익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계집이 장사를 한다고 종갓집 며느리가 장터에 나서면 집안 망신이지. 다른 형제들도 입을 모아 거들었고, 윤재는 그 사이에서 눈길을 피했습니다. 찬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불었습니다. 형제들의 비웃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난 뒤에도 은채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독대 앞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차가운 별빛이 총총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 바다가 고요하듯 은채의 마음도 그렇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리가 2번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포구에서 힘겹게 들여온 새우젓 한 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장독대를 확인하던 은채는 독이 놓였던 자리에 남은 둥근 흙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닫은 흔적도 있었고 주변 흙이 파헤쳐진 듯 어지러웠지요. 소식은 삽시간에 안채로 퍼졌습니다. 마지 익수가 성큼성큼 마당으로 걸어 나오더니 은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재수씨, 새우젓 독은 어디 갔소? 친정에 빼돌린 것 아니오? 말끝이 서늘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그 뒤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은채를 바라보았지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은채는 두 손을 단단히 맞잡고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빼돌렸다면 증거를 대시옵소서. 소인은 새우젓 독에 손을 댄 일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재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은채에게는 칼날보다 아팠습니다. 밤이 되어 은채는 가만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새벽녘에 뒷문이 삐걱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잠결에 들은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제 와 생각하니 예사롭지 않았지요. 다음 날 일은
아침 은채는 뒷문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지방 아래 진흙이 묻어 있었고 그 발자국의 크기가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준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도준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형수님, 셋째 형과 넷째 형이 장터 노름판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빚도 적지 않다 하고요. 말을 마친 도준은 금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은채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소문은 마을로 번졌습니다. 종가 며느리가 젓갈을 훔쳐 친정에 갖다 바쳤다더라. 우물가에서 장터 어귀에서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은채가 나서면 눈길이 차가웠고 등 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따라붙었지요. 고립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상을 찾은 날 저녁, 은채는 끝내 눈물 한 줄기를 흘렸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은채의 손을 잡은 시아버지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요. 그 온기가 오히려 은채의 가슴을 더 저미었습니다. 그러나 은채는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훔친 손으로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도둑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감정보다 증거가 먼저였습니다. 은채는 붓을 들어 날짜와 수량을 하나하나 되짚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사흘 밤을 지새운 은채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장 시기는 코앞이었고 젓갈 없이는 김치를 담글 수 없었으며 김치 없이는 겨울을 버틸 방도가 없었지요. 은채는 이른 새벽 수수한 장옷 하나를 걸치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포구 장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산길은 차가웠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서걱서걱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은채는 걸음을 재촉했지요. 포구에 다다르니 비린내와 소금 냄새가 뒤섞인 바람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장터는 이미 활기가 넘쳤습니다. 생선 장수, 소금 장수, 젓갈을 나르는 일꾼들이 뒤엉켜 소란스러웠지요. 은채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약방 훈장 박노인의 가게였습니다. 박노인은 포구 일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사정을 들은 박노인은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상인 최서방을 소개해 줄 테니 이름을 대보게나 나머지는 자네 솜씨에 달렸네. 박노인의 말 한마디가 은채에게는 든든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최서방은 처음에 퉁명스러웠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라고 하자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팔짱을 꼈지요. 그러나 은채가 차분하게 셈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배추 시세와 소금값, 젓갈의 비율과 예상 판매량을 막힘없이 풀어내는 모습에 최서방은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긴 흥정 끝에 새우젓 소량을 외상으로 들여오는 조건이 성사되었습니다. 보름 안에 갚으시오. 하루라도 늦으면 이자가 붙소. 최서방의 말이 등 뒤에서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도준이 사랑채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서 소금 한 자루를 꺼내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소인이 몰래 챙겨 두었습니다.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채는 두 손으로 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말보다 깊은 감사가 가슴을 채웠지요. 문제는 익수였습니다. 익수는 은채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았고 안채를 드나드는 인편을 통해 포구 다녀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 형제들을 불러 모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들었지요. 윤재는 그 자리에 있었으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당 한편에 배추를 펼쳐놓고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고르게 뿌리는 손길이 익숙하고 능숙했지요. 마을 안악 둘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구경했습니다. 저 새댁,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네. 작은 탄성이 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월울리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담근 지 사흘째 되던 날, 하늘이 변덕을 부렸습니다. 이틀 내내 포근하던 날씨가 갑자기 뒤집히더니 낮에도 햇살이 없는 흐린 하늘이 이어졌고 밤에는 예상치 못한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절인 배추를 담아 둔 항아리 안의 온도가 들쭉날쭉해진 것이었지요. 닷새째 아침 뚜껑을 열어본 은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항아리 2개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배추가 물러 있었습니다. 익수가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마당으로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뚜껑을 손수 들어 냄새를 맡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지요. 봐라, 내 뭐라 했소. 계집 손으로 장사를 한다더니 첫 독부터 망쳤구려. 뒤따라 나온 형제 둘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는 먼 산을 바라보았고 마당에는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외상기한은 열흘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상한 항아리 2개를 건져낼 방도를 찾지 못하면 최서방에게 내놓을 것이 없었지요. 은채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상한 김치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냄새의 정도, 물러진 부위, 국물의 색깔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원인이 보였습니다. 염도가 고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새우젓의 짠기와 소금의 양이 어우러지지 못한 채 층층이 갈라진 것이지요. 은채는 다시 처음부터 셈을 시작했습니다. 새우젓의 비율을 조금 높이고 소금은 굵은 것보다 가는 것을 써서 배추 속까지 고르게 스며들게 해야 했습니다. 항아리의 깊이도 문제였지요. 깊은 독은 아래 위 온도 차이가 생기기 쉬우니 중간 크기의 독을 열어 쓰는 쪽이 나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은채야, 김치는 손이 아니라 이치로 담그는 것이란다. 도준이 저녁 무렵 장작을 한 아름 안고 왔습니다. 형수님, 밤에 독이 식지 않게 지프로 감싸는 것도 좋다 하던데요. 은채는 그 말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프로 항아리를 둘러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면 발효가 안정될 것이었지요. 도준의 말 한마디가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사흘을 꼬박 매달린 끝에 새로 담근 김치에서 제 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삭한 배추 사이로 새우젓의 감칠맛이 배어들고 국물 빛이 맑고 붉었지요. 은채가 조심스레 한 점을 입에 넣어보니 짠기와 단맛이 고르게 어우러졌습니다. 그 맛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포구 상인 최서방이 직접 맛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씹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다음 달분도 맡아 드리리다. 물량을 늘려보시오. 그 말 한마디에 은채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익수의 조롱이 바람에 흩어지는 듯한 저녁이었습니다. 김치 판매가 자리를 잡아 가던 어느 날 저녁, 은채는 장독대 주변을 정리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독대 맨 끝 귀퉁이, 오래된 돛돌 아래 땅이 다른 곳보다 유독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발로 밟아보니 속이 비어있는 듯 둔탁한 울림이 올라왔지요. 은채는 주위를 살핀 뒤 무릎을 꿇고 돛돌을 조심스럽게 밀어보았습니다. 돌이 옆으로 밀리더니 그 아래 낡은 나무 문짝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짝을 들어 올리자 차고 눅눅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좁은 계단을 따라 조심조심 내려가니
사방이 돌로 쌓인 지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횃불을 들이밀자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지요. 크고 작은 빈독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벽 한쪽에는 오래 묵어 굳어버린 소금 자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손가락 마디만큼 쌓인 선반에는 낡은 장부 하나가 비스듬히 꽂혀 있었습니다. 장부를 꺼내 펼치자 빛바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해묵은 기록이었으나 내용은 또렷했지요. 젓갈의 종류와 수량, 거래처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씨 집안이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포구 일대의 젓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글줄마다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손수 일구었던 사업이었던 것이지요. 언제부터인가 형제들이 체면을 앞세우며 장사를 천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이 창고도 잊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장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하 저장고는 땅의 온도를 고르게 받아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빈독들은 크기도 다양하여 새우젓, 멸치젓, 황석어젓을 나누어 담기에 알맞았지요. 이곳을 되살리면 지금보다 몇 배는 많은 양을 저장하고 숙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은채는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익수의 눈에 띄는 순간 창고는 은채의 손을 벗어날 것이 뻔했지요. 며칠에 걸쳐 밤마다 혼자 내려가 독을 닦고 소금을 정비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무릎이 시렸으나 은채의 눈빛은 날마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숙성된 김치와 젓갈은 맛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온도가 고르니 발효가 안정되었고 깊고 묵직한 감칠맛이 배어들었지요. 포구 상단에서 첫 계약이 성사된 날, 은채는 젖독 바닥에 작은 표식을 새겼습니다. 붓에 신뾰족한 돌 조각으로 눌러 새긴 그 표식은 반달 모양이었습니다. 진품임을 가리는 은채만의 표시였지요. 종가의 곳간에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처음으로 은채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수고가 많소. 짧은 한마디였으나 은채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선물 같았습니다. 판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포구 상단과의 계약이 성사되고 종가에 돈이 돌기 시작하자 익수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차갑던 눈빛에 욕심이 끼어들었고 은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전에 없던 계산기 두드리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며칠 뒤 익수는 사랑채로 은채를 불러들였습니다. 형제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방 안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재수 씨, 이제 사업이 궤도에 올랐으니 판매는 내가 맡겠소. 바깥 거래는 여자가 나설 일이 아니지, 안소. 익수의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속내는 단단했습니다. 은채는 잠시 익수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주버님, 거래처와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손을 바꾸면 상단에서 의심할 것입니다. 말은 정중했으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익수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거절당한 익수는 며칠 뒤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포구 하급 상인을 몰래 만나 값이 싸고 질이 떨어지는 젓갈을 구해 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은채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하 창고가 아닌 바깥 장독대에 보관 중이던 젓갈 일부와 그 싸구려 젓갈을 슬그머니 섞었습니다. 표식이 없는 독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터졌습니다. 상단 쪽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김치 맛이 전과 다르다는 것이었지요. 장터에서도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한 독은 시큼한 냄새가 났고 다른 독은 짠기가
너무 세어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단 책임자가 직접 찾아와 계약 취소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재가 허둥지둥한 채로 들어와 은채에게 사정을 전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부인,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상단에서 노발대발하고 있소. 은채는 윤재의 말을 들으며 이미 짐작이 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도준도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무언가를 알고 있으나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은채는 즉시 장독대로 나가 독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반달 표식이 새겨진 독들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표식이 없는 독 3개에서 냄새가 달랐지요. 젓갈의 색깔도 흐릿하고 걸쭉함이 달랐습니다. 가짜 젓갈이 섞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채는 그 독들을 따로 분리하여 천으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익수는 다시 은채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을 망치고 있어. 처음부터 계집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어. 형제들 앞에서 목청을 높이는 익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윤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을 내리깔았고 마당에는 차가운 달빛만 가득했습니다. 전면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장터 상인들의 집단 항의가 관아에까지 닿은 것이었지요.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종갓집 안팎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형제들은 허겁지겁 갓을 고쳤으며 사랑채로 숨어들었고 마당에는 은채와 윤재만 남았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아전이 팔짱을 끼고 은채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상한 젓갈을 판 것이 사실이요? 책임자가 누구요? 익수가 그제야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눈가에 슬픔을 끌어모은 채 말했지요. 이 며느리가 집안 어른들 모르게 혼자 사업을 벌인 것입니다. 소인들은 말렸으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지요. 말끝에 긴 한숨까지 덧붙이는 모습이 능숙하게 연출된 눈물 연기였습니다. 형제 셋이 그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전은 장독대의 젓갈 일부를 수거해 갔습니다. 표식 없는 독 3개가 포졸의 손에 실려 나가는 것을 은채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상단 책임자도 그 자리에서 계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거래처와는 함께할 수 없소. 짧고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윤재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는 은채 곁에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낮게 입을 열었지요. 부인,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형들이 저리 나오니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소. 그 말이 은채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졌습니다. 이 난리통에 놀라신 것인지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싸늘하게 돌아섰지요. 종갓집 며느리가 욕심을 부리다 집안을 망쳤다더라. 소문은 사리부터 퍼져나갔습니다. 지하 창고가 들킬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아전이 돌아가며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다 장독대 귀퉁이에서 대돌 아래를 발로 툭툭 차는 것을 보았을 때 은채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아전은 그냥 지나쳤으나 이제 창고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한방눈이 소리도 없이 마당을 덮었지요. 은채는 홀로 장독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항아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덮인 마당에서 은채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나 흐느낌이 잦아들 무렵 눈물 젖은 눈으로 반달 표식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지요.
이 표식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노인이 발빠르게 움직인 덕분이었습니다. 은채의 사정을 전해 들은 박노인은 원님에게 공개 신문을 청원하였고 원님은 이를 받아들였지요. 소문이 퍼진 탓에 마을 사람들도 335 관아 담장 밖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시 종갓집 며느리의 일이 어찌 매듭지어지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익수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도포 자락을 가지런히 여미고 원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형제 셋이 그 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채는 홀로 맞은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재는 담장 가까이 서서 두 손을 꼭 쥔 채 지켜보았습니다. 원님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질된 젓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가리겠다 할 말이 있는 자는 말하라. 익수가 먼저 입을 열어 은채를 향한 모함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어른 몰래 사업을 벌였다느니, 값싼 젓갈을 들여와 이익을 챙겼다느니 하는 말들이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왔지요. 은채는 그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품 안에서 저쪽 바닥에 탁본을 꺼내 원님 앞에 올렸습니다. 먹물로 찍어낸 탁본에는 반달 모양의 표식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지요. 소인이 담근 젓갈에는 모두 이 표식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상단에 납품한 진품, 독과 변질된 독을 나란히 확인해 주시옵소서. 은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관아, 포졸이 수거해둔 독들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진품 독 바닥에는 반달 표식이 선명했고 변질된 독 3개의 바닥에는 아무 표식도 없었지요. 원님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표식 없는 독은 누가 들여온 것이냐? 그때 도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으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마청께서 포구하급 상인을 몰래 만나 값싼 젓갈을 사온 뒤 장독대에 섞어두었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담장 밖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지요. 이어서 박노인이 품 안에서 문서를 꺼내 원님 앞에 올렸습니다. 익수와 형제 둘이 장터 노름판에서 진빛 문서였습니다. 사라진 새우젓독을 판 돈이 노름빛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함께 적혀 있었지요. 익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원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다. 며느리를 모함하고 집안 재물을 노른 빚으로 탕진한 죄를 물을 것이다. 포졸이 익수에게 다가서자 익수는 그제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윤재가 은채 곁으로 다가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곁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소. 은채는 말없이 윤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관아 마당 위로 겨울 햇살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익수는 관아의 판결에 따라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그 높던 어깨가 한껏 꺾여 있었지요. 함께 빚을 진 형제 둘도 장터 상인들에게 빚을 갚고 한동안 마을 바깥으로 나다니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차례로 은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고개 숙임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두가 알았지요. 윤재는 사랑채에 은채를 불러앉히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인, 이 집 살림의 전권을 부인에게 맡기겠소. 나는 글이나 읽는 사람이니 부인이 이끄는 대로 따르겠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지요. 그 웃음 속에 지난 계절의 고단함이
모두 녹아들었습니다. 지하 염장 창고가 마침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상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참을 말없이 눈을 감았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내가 젊어서 일군 창고를 며느리가 되살렸구나. 눈가에 맺힌 것을 손등으로 훔치는 시아버지 곁에서 은채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창고는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새우젓과 멸치젓, 황석어젓이 동마다 가득 채워졌고 숙성된 김치는 포구 상단 넘어 인근 고을까지 이름이 퍼져나갔지요. 도주는 창고 관리와 포구 거래를 도맡아 충직한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월울리 장터에서 한씨 집안 젓갈과 김치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진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종갓집 마당에 모여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아낙들이 배추를 절이고 아이들이 항아리 사이를 뛰어다니고 남정네들이 무거운 독을 나르는 소리로 마당이 가득 찼지요. 은채는 그 한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종갓집에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윤재가 은채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마당이 참 따뜻하오. 은채가 살며시 고개를 들어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김장 냄새와 장작 연기가 어우러진 따뜻한 바람이 지나갔지요. 혹독한 겨울을 함께 버텨낸 두 사람 사이에 은은한 정이 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울리에 봄이 돌아왔습니다. 담장 아래 매화가 피고 장독대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날, 은채는 홀로 지하 창고 계단에 앉아 반달 표식이 새겨진 독을 쓰다듬었습니다. 체면과 허세로는 한겨울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 손맛과 신뢰와 성실함이 가문을 살리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이 젖독들이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지요. 배신은 반드시 벌을 받고 묵묵한 성실은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이치가 월울리 작은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체면이 아니라 손맛과 신뢰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재물을 물쓰듯 하면 반드시 가난해지고 착한 일을 쌓으면 반드시 복이 온다 하였습니다. 익수는 체면을 앞세우고 탐욕을 좇다 결국 스스로 무너졌고 은채는 묵묵히 손을 놀리고 신뢰를 쌓아 가문을 일으켰지요. 화려한 갓과 도포 자락이 집안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장독대 앞에서 무릎 꿇고 소금을 고르던 그 성실한 손길이 진정한 살림의 뿌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남모르게 쌓아온 작은 정성들이 반드시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